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챔피언인 SK하이닉스, 도전자 삼성전자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요. 공략 포인트가 나오는 시점까지 고려를 해서 하이닉스를 선정하게 되었다. 지금 반도체에 앞으로 여러분 투자나 매매를 하실 때는 완벽한 의사결정을 거치셔야 돼요. SK하이닉스와 함께 하겠다. 내지는 나는 삼성전자를 분석해보니 삼성전자와 함께 하겠다. 네. 지금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집중하셔야 되고요. SK하이닉스의 최대 경쟁자이자 적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삼성전자도 결국 하고 있는 건 HBM이죠. HBM 자체에 대한 수요와 니즈는 계속될 것이다. SK하이닉스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동일한 기술력을 사용했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TC-NCF라는 구조인데요.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 TC-NCF와 MUF에 대한 기술력을 꼭 짚어봐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사항이에요.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닭꼬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TC-NCF의 기술력인데 아까 녹색은 사이사이 끼워놨는데 네. 용액이 뭔가 좀 HBM을 덮어두는 느낌이죠. 이해도를 돕기 위한 화면이지만 파를 닭꼬치처럼 끼워 넣느냐 네. 탕후루처럼 설탕을 완전히 언더필 소재로 덮였느냐가 근본적인 수율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도 전문가님 이부 한마디로만 이렇게 예고를 해주신다면. SK하이닉스가 25만 원을 넘어서 30만 원을 갈 수 있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요새 아주 춥습니다. 이 바깥에 날씨가 아니라 우리 증시가 정말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올해 내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약하다 싶었는데 어째 점점 심해지는 것 같죠. 녹화를 하는 오늘이 수능 전날인데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월 5일 이 블랙 먼데이의 종가보다 더 밑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감이 잠식한 우리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심에는요, 우리 반도체주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매일 신저가 기록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만년 2인자 같았던 SK하이닉스가 더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무엇이 다를까? SK하이닉스는 과연 어떤 종목이길래 지난주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은 날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상심 마시고 이 시간에 열심히 미리미리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1시간 하고 나서 탕후루, 닭꼬치 거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사실은 네. 반도체 관련해서 특별한 용어들, 그 내용들 공부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인터넷에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첫날 이렇게 또 쉽게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어디에 포커스 맞추실지 예고편만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SK하이닉스가 언제 어디까지 가장 좋아하시는 속도, 목표 그리고 경제방송 최초로 정말로 그 양측에 가진 기술력 차이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가진 패 우리가 하이닉스를 하고 있지만 챔피언의 하이닉스와 도전자의 삼성전자 각자 가진 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쉽게 알아봐야 되고 벌거벗은 종목사는 깊이가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목표가까지 얻어가면서 네. 끝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 그러면 전체적인 얘기, 개괄적인 얘기, 산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이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도 같이 좀 덧붙여 주신다고 하니까 더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SK하이닉스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 시간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은요,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죠? 앞으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런데 HBM 캐파가 SK하이닉스 거의 다 뭐 솔드아웃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캐파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조사하는데 어렵지는 않았고요. 예. 이 부분 이제 DS투자증권의 원문을 좀 발췌했고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통에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컨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컨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HBM 캐파는 다 솔드아웃이 됐고요. TSV를 통해서 2배 이상 늘리는 계획을 순조롭게 하고 있고 반도체 우리가 용어를 볼 때 1A, 1B, 1C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1A는 앞에 뭐 D가 붙긴 하는데요. 14나노. 1B는 12나노겠죠. 예. 1C는 지금 이제 10나노 아직 기술 개발 전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좀 밝혀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SK하이닉스 쪽에서 혹시나 이제 이렇게 설비 투자 많이 하셨는데 이제 물어봤겠죠 기자분들이 내년에 HBM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꺾이면 또 혹시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듯이 HBM이나 DDR5 수요는 지금 경기 민감주의 스타일을 깨고 26년까지 계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폭이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서 2025년 하반기에 루빈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뭐 지금 충분히 가동이 될 것 같고요. 수요도 늘어날 것 같고 HBM4까지 개발이 되고 나서 이제 다음 월로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 또 이제 뽑아내야죠. B2B를 많이 했으니까 B2C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만들어서 마진율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에서도 올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HBM 수요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제 공장이 있죠. M15X라고 하는데 여기 투자 결정을 반영하면서 지금 연초 계획보다 10조 원 중후반대 예상한다. 이렇게 콘콜 내용에서 밝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지막 질문이 조금 화두가 될 것 같아요. HBM4 시장인데 네. 물론 주도적 지인은 당연히 SK하이닉스죠.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HBM4 개발 현황이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 쪽에서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하이브리드 본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마일드 본도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경제방송 최초로 정말로 네. 왜 SK하이닉스가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안정감을 택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정말로 아주 베스트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하고 계시는군요. TSMC가 했던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삼성전자랑 어떤 공정 로드 단계를 건너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직 문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노 단계로 갈 때 TSMC는 안정화, 수율 증가 이걸 시키고 넘어갔는데 네. 삼성전자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로 갔었거든요. 사실은 실패했죠. 이번에도 지금 HBM3 이 12단, 16단을 건너뛰고 예. HBM4에 올인한다는 뉴스플로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전 세대에 있었던 것들을 수위를 다 잡고 이렇게 안정성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질러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로 혁신이 성공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뭐 대박이 터지는 거긴 한데 네.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조직 문화에서 기인한 건지 일종의 배팅 아닙니까? 네, 아니면 진짜 건너뛰고 가겠다는 건지인데 SK하이닉스는 HBM3 16단도 자기들이 먼저 지금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12단은 삼성전자가 했지만 여기에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율을 계속 잡고 가겠다는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컨콜의 개발 내용이 살짝 나와서 같이 좀 덧붙여 주셨는데 예. 저는 캐파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이거더라고요. 미국의 애리조나에 공장 짓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아직 첫 사업을 아마도 안 떴죠? 네, 지금 지금- 이것이 또 칩스법, 지금 또 트럼프 2.0에서 칩스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보조금 못 받으면 공장 못 짓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캐파 증설 못 하니까 주문이 막 들어오더라도 못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 25조 정도 했고요. 아까 우리 이제 앵커님 오시기 전에 유창호 앵커랑도 그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예. TSMC의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줄 수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밝힌 상태지 네. 않습니까? 단지 이제 트럼프가 AI가 촉발됐던 것이 USA 미국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칩스법에 대한 뭐 행정명령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더라도요. 그 반도체의 근본적인 근간을 흔드는 칩스법에 대한 것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지금부터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들은 혹시 없는지 이 얘기도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2부에 이게 더 핵심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는 이제 시작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혹시나 싶은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맞아요. 자, 먼저 아주 핵심적인 질문 먼저 가보겠습니다. HBM 일단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지금 지위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또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따라왔는지 이 과점의 시작을 깨트리고 가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사실은 영원할 수는 없죠. 네, 뭐 젠슨 왕도 이야기했듯이 엔비디아의 독과점도 언젠가는 깨질 거고요. 네. SK하이닉스도 뭐 독과점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겠지만 언젠가는 깨지지 않겠습니까? 뭐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범용 디램에 많이 따라왔듯이 단지 이제 뒤에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냐 선두주자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뭐 디램의 상강체제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굳건하다고 보여져요. 뭐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스토리라인인데 디램의 4강 체제가 되려면 어느 업체가 될 것이냐 정말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최초로 이제 책을 쓰고 있는 과정인데 만약에 된다면 TSMC가 된다. 지금 레거시 쪽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중국이 쫓아왔다고 그렇죠. 하는. 어찌됐건 네. 뭐 이 디램 쪽에서 상강 체제는 굳건했고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 HBM이 나오는 과정인데요. 하이닉스의 독과점 구조는 지금 뭐 워낙 우월적 지위고요. 네. 이 표현이 가장 맞습니다. 우월적 지위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역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어렵고요. 단지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레거시의 범용 디램 반도체의 3강 체제가 있는데 이것이 안에서 내부 경쟁 체제는 있지만 HBM의 큰 틀 안에 봤을 때 이 세 업체 말고 HBM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없죠. 그래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세 업체 모두 수혜를 보고 있는데 예. 지금 형태군이 순위가 1위가 하이닉스, 2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위가 삼성전자라서 따라가는 구도일 뿐이고요. 수요 초과 국면 속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에는 분명히 들어갔어요. 네. HBM3 8단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있고 단지 삼성전자는 그 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예. 근데 3분기 컨콜 내용을 보니까 그때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HBM 매출 비중은 70%가 늘었죠. 이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HBM에서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이거는 지금 공개를 해버리면 우리 PD님 너무 곤란하실 것 같아서요. 예. 끝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 그럼- 그리고 이제 이 과점 구조가 깨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술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탕후루와 닭꼬치, NCF와 이제 MRMUF 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요, 사실은 패키징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패키징에서. 네. 이것이 결국은 TSMC가 을아닌 갑으로 지칭되는 이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뒤에 정말로 코어스에 관해서도 예.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술력 차이부터 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보태주시죠. 네, 일단 제가 어제 급하게 이제 자료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근본적인 차이가 이렇게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PD님이 이제 편집하기 좀 힘드시겠지만 SK하이닉스는 MRMUF 어드밴스 패키징 이거를 쓰고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장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미 반도체 TC 본더 장비를 쓰고 있죠. 그리고 위탁 생산은 TSMC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모두 다릅니다. NCF를 쓰고 있고요. 지금 TC 본더 장비도 자회사의 세메스, 일본의 도레이와 신카와를 쓰고 있고요. 예. 또 삼성전자 자체 생산 이제 파운드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론이 차이가 납니다. NCF를 쓰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장비는 한미 반도체 거 쓰고 있죠. 그리고 위탁 생산을 TSMC에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볼목사님 보실 수 없고 어젯밤에 제가 정리한 건데 이게 앞으로 하이닉스의 매도 시점을 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시장에서 나와 있는 중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뭐라고 칭하느냐.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근본적인 문제의 차이는 NCF와 MRMUF의 차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허나 저는 마이크론이 NCF의 기술력으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두 번째로 입성했습니다.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에는 보기 어렵죠. 어차피 엔비디아로 다 들어가니.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반도체 업체의 수율은 극대회비예요. 네. 사실상.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의례적으로 우리 70%에서 80% 다 밝힌 것도 이례적이지만 마이크론의 지금 수율을 50%에서 6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다른 기술력을 쓰고 있는데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두 번째로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혹시나 한미반도체에 TC 본도를 써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차이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긴 그렇죠. 하죠. 네. 그런데 이 또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림에서도 나타났지만 마이크론도 TC 본도를 쓰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도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안 쓰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의 최근 어떤 횡보를 보게 되면 TC 본도의 납품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아. 한미반도체의 TC 본도 장비가 독보적이긴 합니다. 단지 독과점은 좋지 않겠죠?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너무 불편하고 좀 싫은 내용이죠. 멀티밴드를 가져가고 싶죠. 네, 그렇죠. 당연한 비즈니스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제가 뭐 기사를 준비했지만 ASMPT 쪽에서 이야기를 밝혔죠. 이미 뭐 추정입니다만은 SK하이닉스에서 대량 수주가 들어왔다. 근데 이제 장비 지연이 좀 되면서 뭐 부랴부랴 다시 한미반도체가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SK하이닉스에서는 TC본도 장비 납품처를 다변화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하나인더스트리얼, 그리고 ASMPT 네덜란드 이렇게 세 군데고 장비 다변화를 하는 것이 뭐 약간의 수율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이면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는 안 쓰죠. 그렇죠. ASMPT 걸 쓸 수가 없죠. 예. 20%씩 차이 난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동의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닭꼬치와 탁구로 차이도 아니고 한미반도체 TC본도 차이도 아니면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그 안에서도 차이는 조금 있을 걸로 네. 봐요. 근데 뭐 일본의 나믹스의 소재 독점화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차이는 저 김윤준의 생각은 TSMC의 코어스 패키징 차이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네. 지금 위탁 생산을 SK하이닉스도 TSMC에 맡겼고요. 마이크론도 TSMC에 맡겼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같은 기술력을 쓰고 있는 NCF를 마이크론이 했는데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수율은 여기서 난다고 저는 조금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지금도 독점적 지위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 속도전이 될 것 같고 단지 이 부분은 HBM4가 여러분 내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근데 젠슨왕이 공식적으로 6개월만 좀 땡겨달라 부탁을 했죠. 그러면 6개월 주가가 선반영된다고 하면 사실은 SK하이닉스는 지금부터 기회가 오고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보여지고요. 삼전이 이제 다른 패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아까 그래서 유창호 앵커님이랑 그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공식적으로 밝혔죠. 고객이 원하면 베이스 다이도 바꿀 수 있고 위탁 생산은 다른 쪽으로 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위탁 생산 업체가 전 세계에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이면 뭐 TSMC. 그렇죠, 여러분들. 네. 사실은 정말 굴욕적이죠. 예. 왜냐하면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에 25조를 투자해놨는데 지금 뭐 동반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경쟁기업, 적대기업의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는 것은 그것이 위에 오너의 오도 없이 부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콩콜에서 그걸 밝힌다?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죠. 게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그게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삼성전자의 반등 시점이고 마지막 패입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는 역전할 카드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예. HBM4 시장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끝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 지금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TCNCF를 쓰면서 삼성전자의 자체 파운드리 기술력으로 수율을 끌어올린다면 대혁신일 겁니다.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스몰캡 종목 중에서는 정말 템버거 종목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 관련주로서. 네, 그렇죠. NCF를 해내고 삼성전자 자체 파운드리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이렇게 되면 정말 템베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죠. 네. SK하이닉스가 HBM4하고 HBM3 16단 발표를 해가지고 수율 안정적으로 잡아가는데 여러분들 B2B라는 것은 어찌됐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다 들어가면 또 좀 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뒤에 이제 뒷모습만 쫓아가게 되면 사실은 뒤처지는 거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걸 해내야 되는 부분이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시간도 삼성전자에게는 HBM4 그 전까지죠. 그러면 반대로 SK하이닉스는 그 전까지 격차를 벌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보시면 되겠습니까? 정리 딱 해드렸잖아요. 뭐만 보시면 되겠죠? TSMC로 파운드를 주는지 말고.
역시 박상정 앵커님. 네. 쉽죠, 여러분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어스 패키징에 대한 기술력을 지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코어스 패키징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기술력 차이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받게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게 뭔지 지금 몰라서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요거 생소해요.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그 패키징 기술력은 여러분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네. I 큐브, H 큐브, X 큐브. 근본적으로 패키징 차이가 있는 부분이 코어스 때 첫 시간 때 보여드린 이 그림은 안개하십시오라는 표현을 드렸었어요. 네. 아, 맞아요. 기억나시죠? 옆에 녹색 HBM이고 그리고 밑에 인터포저. 이걸 에워노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중간에 뭐 끼워 넣는 게 있네요. 인터포저.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햄버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위에 햄버거 빵이요. 반도체 칩입니다. 네. 빵만. 어허. 그리고 햄 패티가요. 아까 그림에 있었던 인터포저입니다. 빵과 빵 사이에 끼워 넣는 거. 네, 인터포저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TSMC 코어스의 차이는 뭐냐? 이 인터포저가 없습니다. 그건 햄버거가 아니죠. 있냐 없냐 차이. 네, 안에 패티가 중간에.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햄 패티를 인터포저에 비교하면 아이고, 삼성전자의 X큐브라는 기술력은 네.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부분까지 알면 힘드니까 네. 인터포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게 없고 TSMC 건이 있다. 있습니다. 그 삼성은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네, 그러면 햄 패티가 없는 건데 네. 자, 유창호 앵커님. 네. 햄버거에 햄 패티가 없으면 맛도 떨어지겠지만 네. 대신 빨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먹을 수 있죠. 아, 그렇죠. 빵밖에 없잖아요. 고기를 2겹으로 싸우면 일단 시간은 더 걸리겠죠.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X큐브를 한 이유입니다. 빨리 하려고. 또 네. 그리고 가볍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코어스 패키징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게 이게 TSMC의 코어스 패키징의 그림을 구현시켜 놓은 거예요. 네. 예. 이 인터포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 인터포저가 없습니다. 없으면 빠른데 TSMC가 1등인데 넣으면 좋으니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역할이 그렇죠. 뭔데요? 네, 삼성전자가 우선 인터포저를 뺐던 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데 네. 사실 삼성전자가 잘못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파운드리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종합반도체 종합반도체인데 그 중에서 하나의 분야로 파운드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HBM은 뭐죠, 여러분들? 빠른 속도, 대역폭 맞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햄버거 패티가 있는 게 빠르겠습니까? 없는 게 빠르겠어요? 없는 게 없는 게 네. 빠르죠. 그래서 인터포저를 뺐습니다. 아, 그 장점이 분명히 네. 있으니. 뺐는데 여기서 이제 박상정 앵커님 말씀대로 문제가 발생돼요. 인터포저의 기능이 방열 기능이 있습니다. 발열을 그래서 그 반응은 못 너무 잡는다. 좋습니다. 이해하셨군요. 예. 열이 난다는 걸 이거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속도를 잡기 위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인터포저를 뺀 것까진 좋았는데 인터포저의 기능이 방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예. 계속 열이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 칩 엑시노스 2200에서도 네. 휴대폰에 그때 넣었는데 뭐 불이 났다 뜨겁다 맞아요. 정말 많이 얘기 네,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인터포저를 뺀 취지에 관해서는 너무 동의를 해요. 네. 우리가 어찌됐건 패키징 업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속도를 높여보기 위해서 이 시도를 했는데 방열을 잡지 못한 거예요. 인터포저의 핵심 기능이 방열 기능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에 있는 부품들이 좀 휘어지는 현상이 있겠죠. 이걸 이제 영어로 워페이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뒤틀림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수율을 못 잡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발생됩니다. 와, 저 진짜 지난 시간보다 지금이 더 감탄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딱 오는 게 이 햄버거의 패티를 빼버렸으니까 빨리 먹어칠 수는 있는데 이 우리 근로자들한테 그거 주면은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열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햄버거 패티가 있어야지 맛도 풍부해지지 네. 않겠습니까? 열받잖아요. 햄버거에서 너무 이렇게 감정이 네. 입혀서 패티를 좀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저희 벌거벗은 종목사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인터포저를 뺐다 보니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방열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수율 문제를 잡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MUF나 NCF에서도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론이 NCF를 쓰면서도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TSMC 패키징 이 코스로 위탁 생산을 한 거였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숙제 같은 경우는 이 인터포저 햄버거 패티 없이 방열 문제를 잡으면서 수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걸 해놓게 되면 네.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하고 있고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지만 이렇게 되면 시장 대격변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IP나 DSP에 있는 밸류 체인들이 제가 공개는 못하겠지만 템버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왜? HBM에서 삼성전자 패키징을 통해서 수율을 잡았다. 예. 그것도 NCF를 하면서. 그러면 팹리스 고객들이 파운드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지금의 인터포저가 있고 없고 여러 지역적인 기술력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력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인터포저 때문이다. 그러면 그거 넣으면은 삼성전자도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거라면 맞아요. 삼성전자 했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파운드를 옮길 수도 있다. 그 가능성 여부가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HBM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도 좀 들으셨을 겁니다. 다음 세대는 TC 본더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던데 뭐 단을 높이면 이게 중요하다던데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 얘기도 저희 기술력 얘기 나온 김에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하이브리드 본딩 이게 뭔가요? 네, 뭐 그것도 있었지만 아까 우리 박성재 앵커님이 정말 하나를 알려드리면 10개를 아시는 분 같아요. 사실은 삼성전자에 그럼 인터포저가 처음부터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 인터포저를 통해서 전류적 흐름이나 전기적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께가 조금이라도 두꺼워지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전에 H큐브 적용 시 2.5D 패키지, X큐브는 3D예요. 이때는 HBM2였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옆으로 HBM인데 그 밑에 인터포저가 있었습니다. 있네요? 있어요. 그런데 HBM2는 몇 단이었나? 6단이었습니다. 6단. 네. 그래서 이제 적층 구조가 올라가게 되면 어찌됐건 두께가 계속 높아지겠고 그렇죠. 두꺼워지겠죠. 속도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빨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인터포저들을 조금씩이라도 빼면 속도를 더 얻겠다. 이런 판단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HBM3E 특히 이 패키징을 가면서 X큐브를 썼을 것 같은데 그 인터포저를 빼버린 거죠. 어찌됐건 두께가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니까. 계속 적층 구조가 되다 보면 여러분들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즘에 시장의 화두는 이건 서울시립대 그 교수님들의 연구 논문을 제가 이제 인용한 부분인데요. 예. 마이크로 범프가 요즘 유행입니다. 마이크로 범프요? 그거에 관해서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 범프에 관해서 없애는 구조고요. 반도체 칩과 칩 다이라고 하는데 다이와 다이 간에 바로 붙이는 네. 햄버거 빵과 햄버거 빵을 바로 붙이는 여기에 기술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속도가 빨라지면서 안정적으로 수율을 잡아낼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아직 못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인터포저가 계속 뭐 안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언젠가는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예. 뭐 나중에 20단, 30단 막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상 계속 두꺼워지는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반도체 칩 다이 간에 바로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의 화두 기술력은 아까 우리 박상정 앵커님이 하이브리드 본드에서 좀 알려달라 이랬는데 그 마이크로 범프라는 부분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 기술력이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머리가 아프니까 예. 근본적으로 일단 그 규격을 조금 낮춰줬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 규격을 이렇게 두께를 좀 낮춰줬는지 기준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규격을 좀 낮춰주면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마일드 본도로 가면서 하이브리드 본도도 같이 병행해가겠다는 병행 전략을 썼고요. 마일드 본더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를 썼는데 네. 하이브리드 본도 장비의 대가는 배시라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굉장히 장비가 좀 비싸고요, 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TC 본도는 사실은 아까 여러 업체들이 했는데 우리는 한미 반도체에서 TC 본도에서 좀 넘어가는 마일드 본도 장비와 결합을 해서 HBM3E 12단, 16단의 수율을 안정적으로 높이면서 하이브리드 본도 HBM4에 적용될 수 있는 반도체 칩과 칩을 바로 붙이는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수율을 잡겠다는 게 포부이고요. 두께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제 칩과 칩을 바로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이 지금은 이제 대세군으로 되게 지금은 됩니다. 삼성전자는 칩과 칩 사이에 필름을 넣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 사이에 액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굳히는 그래서 저희가 그 모양을 탕후루와 닭꼬치를 통해서 확인해봤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럼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칩이랑 칩을 이렇게 붙이는 것 그러면서 단수를 좀 이렇게 밀집을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두께를 단수 제약을 맞출 수 조금이라도 있는? 얇게 만들어야죠. 얇게. 계속.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더의 최신 기술 동향을 보면요. 그 3D 패키징이 저는 필요성과 발전이라고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범프 접합 공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용어는 아실 게 없고 범프를 뭔가 있는데 범프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접합시키는가 보다. 네. 그러면 핵심은 범프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들거나 없애는 거죠. 아, 이 다이와 다이를 붙일 때 붙이는 역할을 하는 그 친구를 작게 한다. 네, 범프 크기를 작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예. 그러면 그 범프는 구리 필러를 이용합니다. 구리 필러를 이용하고 하이브리드 본더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요 기술적 요소는 뭐냐 핵심이 웨이퍼 상에서요 구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리와 이산화 규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도 아실 필요 없어요. 이산화 규소를 결합해서요. 인풋 아웃풋 IO, 인풋 아웃풋 처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연결을 제공하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의 기본 기술이에요. 결국은 구리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구리 필러 범프를 작게 만들든지 예. 아예 없애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다이 간에 연결을 해서 고성능 연결을 제공해 주는 게 핵심인데 지금 어찌됐건 구리를 작게 만들거나 아래 쓰지 않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리를 어떤 식으로든 녹여서 표면에 산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아, 정말 미세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구리를 붙여서 납땜질 하듯이 뭐 녹이겠죠. 무슨 마이크로 장비로 뭐 녹여서 산화시키는 문제 기술력이 중요 과제고요. 지금 그 3D 패키징을 위한 기타 첨단 접합 공정을 보게 되면 우리 앵커님들 잘 아시는 매스 리플로, 대량 리플로의 다수의 범프를 한 번에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NCF 같은 경우는 이제 열압착 접합 방식. 그래서 이제 비전도성 아까 고체 필름을 쓰는 거고요. 예. 네, 닭꼬치. 그리고 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레이저 어시스트 접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아까 3D 패키징에 의한 기타 첨단 접합 공정인데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에서는 구리 필러 범프를 이용한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이제 HBM4에 이걸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이 부분에서 10나노로 바로 가겠다고 우리는. 지금 12나노거든요. 네, 아까 네. SK하이닉스 말씀드린 1B인데 또 건너뛰고 가겠다고 하니 사실은 뭐 오늘 SK하이닉스 특집 시간입니다만은 삼성전자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이죠. 아까 TSMC처럼 좀 네. 수율도 안정화하고 SK하이닉스처럼 안정성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쫓아가는 자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기술을 계속 건너뛰고 바로 10나노로 가겠다고 해요. 예. 장비 개발은 다 완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비 개발은 있고 다 완료돼 적용을 있는데 하는 부분이 덜 됐다. HBM4에 적용을 해서 이제 수율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병행 전략을 쓰겠다는 겁니다. 마일드 본더라는 장비와 하이브리드 본더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HBM4 12단과 16단을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밝혔고요. 네. 기존에 쓰고 있는 탕후루 MRMUF와 우리는 그대로 TSMC 위탁 생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런 취지고 삼성전자는 지금 무조건 제가 봤을 때 NCF고요. NCF. 네. 오. 어찌됐건 그때도 필름으로? 네. 일본 남익스의 소재 독점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안처를 찾기가 어렵죠. 계속 닭꼬치로 가는 거예요? 네, SK하이닉스가 왜냐하면 공동 개발해서 일본 남익스와 여러분들 독점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그 네, 정말 기업 경영 전략을 네. SK하이닉스에서 잘 쓴 거죠. 삼성전자에서 그 NCF에서 MUF로 가게 될 가능성은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소재처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 SK하이닉스가 남익스랑 독점 계약을 해놨네.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기존에 하던 걸로 하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렇게 보니 어라? 마이크론도 NCF로 하는데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에 들어갔네? 근데 자기들이 지켜보는 것도 TSMC가 위탁 생산을 했네. 결국에는 그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파운드리가 그렇죠. 핵심이라고 인정한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사들이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뭐 HBM3 제가 봤을 때 뭐 12단, 16단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줄 수 있고 HBM4에 관해서는 함구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본 전략은 뭐냐면 HBM4를 10나노 공정을 통해서 배시의 장비를 천안에 들여왔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하이브리 본딩 장비를 이용해서 수율이 나오고, 그죠? 우리의 엑스큐브 패키징 기술력으로 위탁 생산해서 수율이 나오면 우리 걸로 가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럼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그러면 되면. 템버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 완전 밸류체인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장담하건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초격차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HBM4에서 X큐브라는 기술력을 이용해서 수율을 잡았기 때문에 TSMC 위탁 생산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팹립스 업체들에게도 로브콜 보내죠. 자, 그렇죠. 우리 수율을 보십시오. 우리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판이 바뀌는 거죠.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사실은 마지막 패인데 사실은 지금은 알 수 없죠. 확정할 수는 없죠. 누구도. 단지 이제 10나노에 관해서만 시 양산을 하긴 했어요. 네, 이 부분까지 전해진 뉴스플로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저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래서 뭐 독점이 깨질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실적 전망을 할 때도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깨고 들어왔을 때 강력한 경쟁 상대가 생겼을 때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떨 것인가? 아니면 현재 상태대로 유지가 되면서 SK하이닉스의 독점이 이어진다면 실적은 어떨까? 이 시나리오별로 실적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뭐 차트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속도, 그렇죠. 기간, AI 빅데이터를 이용한 김민철의 주식 통계까지 시나리오별로 실적 전망을 해봤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다고 칭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이 좋은 건 AI 반도체만. 네.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PC와 모바일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걸 체감하게 되고요. 네. 뭐 몇 년째 안 좋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의 25년 매출액, 뭐 SK하이닉스도 그러면 결국은 낸드 쪽은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매출액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정돼 있는 게 25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뭐 24년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 돌리면서 기술력 차이를 완벽하게 알고 벌거벗은 종목사를 통해서 뭐만 체크하면 됩니까? 혹시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 주는지 SK하이닉스를 공략할 때는 상대의 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하고 2025년 실적 전망을 보는데 어떠한 기준 요소로 점수를 주면서 할 것인가. 그게 밸류로 주든 기술적으로 주든. 그러면 지금 25년 매출액은 92조 9,160억이 직전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6조 6,770억 정도가 돼 있고요. 주당 EPS가 지금 증권사에 거의 10개 취합자를 해보면 4232원 정도 돼 있습니다. 예. 지금 SK하이닉스는 PI 기준 약 6배입니다. 밸류는 여러분들 문제가 없어요. 비싸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PBR 2배예요. 근데 이제 섹터별로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이 한계치가 있죠. 반도체에 굉장히 짜죠. 네. 사실은 반도체 SK하이닉스 이렇게 영업이익률 30% 찍어갈 때 사실은 20배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프리미엄을 잘 안 주죠? 네, 근데 이제 프리미엄에 관해서 좀 짠데 지금 현재고요. 그러면 적정 PER이 어디냐? 예. 합리적인 근거를 여러분께 주관적이지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과거 호황기에 최대로 밸류에이션을 받았을 때 13배까지 갔습니다. 13배. 13배 제일 까지. 좋았을 때가 거기까지 오케이 용인. 네, 그때는 된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HBM 자체가 뭐 그렇게 뭐 화두가 되고 매출액이 나올 때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 6배에서 8배 정도로 보는 것은 전방 산업이 어떻게 돼 있을 때냐? 업황이 저조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진한 쪽은 메모리 범용이 좀 부진하고요. 예. PC 모바일은 부진합니다. 그럴 때는 6배에서 8배를 저는 줘야 된다고 보고 AI 반도체 플러스 메모리 업황, 즉 레거시까지 정상 궤도로 가요.
그러면 10배에서 12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이 정말 중요한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뭐 투태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돌발 인물이긴 하는데 경기가 어찌됐건 회복되면서 범용 레거시 쪽도 살아나게 되면 즉 빅캐시카우, HBM 플러스 SK하이닉스의 레거시도 정상 궤도를 맞게 되죠. 그러면 저는 10배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정말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보수적으로 업황이 지금 레거시 쪽이 안 좋으니까 6배 주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주당 EPS가 약 4만 원이었죠. 그래서 24만 원.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그러면 계산이 차트 빠르죠? 모습 잠깐 보시는데 SK하이닉스가 24만 원을 찍었던 지점이 어딨냐? 7월 11일 날 24만 8,500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조한 단계고 HBM4 시장에서 동일선상이긴 하나 AI 반도체를 좀 꺾어야 되는 미국 시장에 약간 기류가 좀 있거든요.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 하단과 상단에 지금 플랫형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하단은 15만 원, 상단은 19만 원, 20만 원 언저리.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보다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먼저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료로 다시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밸류에이션 쪽과 업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가 분석해 본 거고. 그러면 저 김민준도 이 24만 원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무조건 완벽히 동의입니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까지는 다 예측했던 거거든요. 시장에서 선반영되었다고 한 부분이 있었지만 트럼프가 되면 결코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권에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절대 꺾어 넘어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1차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내년 시장입니다. 1년치를 봐야 되겠지만 2차 목표가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온 기업 그 증권사들이 많은데요. 저는 28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왜 그러냐? 아직 레거시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차트에서 가장 핵심은 단기 저항 20만 5천 원을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전문가님 이게 언제 넘어가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주가가 뭐 오르든 흐르든 지금부터 진입을 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단가는 여러분들 17만 원대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대 수익률 부분이 20만 5천 원에 막히는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도예요. 기회는 이제부터 온다. 벌목설을 통해서 얻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간은 언제 걸리겠습니까?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2025년 상반기까지 보십시오. 상반기까지. 네, 주가는 6개월 선반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5월, 6월 정도 되면 HBM4에 대한 어떤 뉴스플로우들이 흘러나올 거예요. 뭐 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다. 뭐 SK하이닉스 쪽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수율에 대한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먼저 내는 쪽이 무조건 유리한 거죠. 자신감이죠. 완전 컨피던스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HBM4 16단 시장에서는 동일선상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우려를 정말 줬던 삼성전자의 마지막 패 TSMC의 위탁 생산주는 동맹 가능성 콩콜에서 나왔던 그 부분만 체크하고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가 다 우위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가정은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인 거죠. 말씀해 주신 이 삼성전자도 통과하고 하게 되면은 실적 전망 자체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이 가격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3 이 12단 내지는 16단까지 통과를 한다 그래도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HBM4 시장에서만 동일선상인데 HBM4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그 4월에 학술대회가 개최됐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였는데 사실은 그때 기조연설을 했었어요. 그때 기조연설을 하면서 HBM4 16단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만들어서 기능이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다. HBM4로 넘어가는 양상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상 이 내용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확인된 바가 전혀 없어요. 삼성전자도 이런 이야기했고 하이닉스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검증된 바가 전혀 없고 수율에 대해서도 증명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그러면 지금에서 하이닉스가 계속 우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HBM3E 12단 이미 지금 완판이죠. 그리고 뭐 최근에 뜨끈뜨끈한 뉴스 HBM3E 16단 네. 기술 개발까지 완료했죠. 그리고 자신했고 그러면 HBM4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올 일이 없어요. 지금 단지 정말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를 해서 자 우리 X큐브를 이용해서 인터포저 햄버거 패티 없이 네. 수율까지 잡았습니다. 네. 이러면 국내 시장은 제가 장담하건데 코스피 3천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네. 그렇죠. 가죠. 지금 HBM4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네. 9만 원 넘어갑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고점 상단이 8만 원에서 8만 5천 원대 정말 매물대가 많아요. 예. 그다음 저점 상단에 지금 월봉 기준으로 5만 원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빠지면 과대낙폭 구간입니다. 단지 그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힘드냐? 최대치로 잡아도 7만 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IT 가전, 네. 그다음에 HBM3E 8단 이 정도 선으로는 현 상황으로는 네, 잘 주면 7만 전자예요. 잘 주면. 잘해야. 왜냐하면 실적이 뭐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단지 HBM4에서 이렇게 아까 시나리오가 있는데 마지막 앞서 나가게 되면 9만 전자가 웬 말입니까? 10만 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공략하는데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그 파이를 나눠 먹을 수밖에 없죠. 독보적으로. 단지 이제 이런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이 이제 여쭤보셨듯이 그냥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망하든 말든 TSMC 위탁 생산 줘버리는 거죠. 네. HBM3 뭐 12단이나 16단.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7만 5천 원, 8만 원 근접까지는 붙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쪽에서도 HBM 그 16단에 대한 이야기도 밝혔고 SK하이닉스 쪽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마일드 본드라든지 하이브리드 본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HBM4 시장만큼은 동일선상으로 보는 게 맞고 지금의 SK하이닉스의 지배 구조는 HBM3 12단과 16단 이 부분으로 계속 주가에 선반영되는 과정인데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에 의해서 조금 조정을 받을 뿐이고요. 결국은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박스권 중단 쪽이 17만 5천 원으로 측정이 돼요. 차트를 예. 좀 보시면 하단이 지금 1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단은 좀 그렇고 19만 원은 그거는 상단을 돌파하고 사야지 상단에서 사버리게 되는 매매도 뭣도 아닙니다. 그거는 박스권 돌파형 매매가 플랫형 매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7만 5천 원 중단부터 15만 원까지 매집 전략을 하게 되면 뭐 단가가 16만 5천 원, 16만 원 뭐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월목사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 위탁 생산은 혹시 삼성전자가 주는지. TSMC에.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이 2025년 1분기와 2분기까지 주가가 그때까지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그러면 경계를 해야 돼요. 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 실패했습니다. 이러면 SK하이닉스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28만 원까지 가요. 그래봤자 밸류가 아까 4만 원 기준으로 7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분명히 프리미엄을 받지도 않았지만 갈 것이고 독점적 지위가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10배 가면 40만 원이에요. 10배 가면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계속 챔피언 하는 거죠. 물론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딱 정해져 있는 판인데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완벽하게 거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HBM4에서 SK하이닉스가 먼저 갈지 지금은 우월적 지위가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먼저 갈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의 기본적인 파트들이 지역적인 뉴스나 변화된 흐름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뉴스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 가장 두 가지 패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SK하이닉스 특집입니다만은 이것이 빠르게 내년 1, 2분기까지 25만 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가격만 잘 사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컷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현재 시점에서 사라고 하면 뭐 사실 거예요? 네, 무조건 SK하이닉스입니다. 왜냐면 뭐 사실 둘 다 사는 게 맞는데요.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지수가 빠지면 리바운드가 나와야 되니까 대형주. 단지 올라가는 폭이 한계치가 있겠죠. 왜? HBM3 이 12단과 16단에서 우월적 지위가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해결된 바가 전혀 없죠. 반등은 나오겠으나 제한적이겠죠. 지난번 55,000원대에서 61,400원 갔듯이 요 정도 순이에요. 올라가 봤자. 네. 근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시장의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가 정리되면서 15만 원대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고 뭐 매크로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밀고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만 가도 하이닉스는 30% 반등이죠. 그리고 계속 우월적 지위가 어찌됐건 내년 전반기까지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조금 더 붙고 시장이 좋아지면 박스권 상단 돌파도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모든 게 삼성전자보다는 우위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만 남아 있다는 것까지. 그리고 이 두 기업에 따라서 파생되는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아껴놨어요. 네.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들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제가 이걸 경제방송 최초로 말씀드리는데 예. 우리가 삼성전자 밸류 체인,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 이렇게 좀 시장에 정리되어 있는 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냐? SK 하이닉스를 직접 공략하십시오. 아, 그냥 SK 하이닉스 쪽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냥 SK 하이닉스만 해라. 밸류 체인을 굳이 찾지 말고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다시 돌아오려면 여러분들 끝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 그래. 근데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직접 공략하셔라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좀 다가왔습니다. 와, 지금 SK 하이닉스를 2부 편성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도 끝도 없이 할 얘기들이 생기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소감과 함께 한마디 꼭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 벌거벗은 종목사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뎁스가 있고 이제 깊이가 있지만 좀 쉽게 전달해야 되는데 저는 뭐 에너지를 1000%로 써서 더 이상 쓸 게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충전돼요. 네, 화면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예. 게 뭐죠? 이쪽에서 이제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뭐 밸류 체인을 찾지 말라고 했지만 내년 시장에 온디바이스 AI나 주문형 반도체 ASIC이나 예. 통신 인프라 냉각기 쪽은 화두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지금 트럼프에서 머스크 수혜주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화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뭐죠? 이거는 여러분들 갤럭시 E4에 관해서 엑시노스를 썼을 때와 스냅드래곤을 썼을 때 차이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우측은 울트라를 썼다는 거예요. 예. 스냅드래곤. 뒤에 산이 보입니다. 아, 네. 각도가 다른 거 정말 아니에요? 재밌죠? 이거 똑같은 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진짜요? 네. 근데 좌측에 있는 것은 삼성전자 갤럭시 E4 엑시노스를 썼던 부분에 산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화두인데 울트라로 여러분들 오토모드를 썼을 때 지금 스냅드래곤을 썼던 부분은 정말 크게 보이죠. 10배. 예. 근데 좌측은 5배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못 찾으실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이게 다른 그림 30배 확대를 한 건데 온디바이스 AI에 스냅드래곤을 썼을 때는 우측에 여러분들 풀이 있습니다. 네. 위에 있네요, 풀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화면 보시면서 종목사 사랑해 주시고요. 이거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모든 팬리스 업체들은 빅테크 기업들은 온디바이스 AI의 사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생활의 접목 요소를 보십시오. 일단 휴대폰을 전 세계에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거는 것이고요. 네.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다. 네. 여러분 다음에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벌목사 조회수 10만 찍으면 종목을 한번 더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도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 SK 하이닉스 정말 완벽하게 해부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벌목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